네, 안녕하세요. IT 전방송 토크IT 진행을 맡고 있는 GPD 고성입니다. 오늘 토크IT와 CIC서 매거진 함께하는 금융보안 시리즈 웨비나 오늘 이제 코로나가 바꾸는 이제 네트워크 쪽에 네트워크 보안 또 네트워크의 가시성 이것에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이슈들이 있으며 이 이슈들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이런 얘기들을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얘기 나누도록 하겠고요. 자, 첫 번째 세션은요. 금융권의 디도스 피해 사례 분석하고 그거에 대한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로 안랩의 임준혁 과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과장님은 안랩에서 어떤 쪽을 맡고 계신 거죠? 저는 안랩에서 이제 디도스 대응 솔루션 하고 APT 대응 솔루션 기획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땠어요? 작년에 코로나에서 디도스 분야가 좀 하신 분야가 더 바빠지셔서 어땠어요? 작년에? 사실 상당히 많이 바빠졌고요. 네. 왜냐면 이제 재택근무하고 원격 교육 이런 거 하다 보니까 트래픽 사용량이 많아지고 트래픽 사용량이 많아지면 디도스는 활개를 치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고객 쪽에서도 디도스 대응 솔루션 구매 문의도 많이 늘었고 여러 가지로 업무는 많이 바빠졌습니다. 네. 바빴고 결과도 많이 좋았겠네요. 많이 좋았습니다. 자, 우리가 올해 이제 3월달에 이제 올해가 시작된 거지 않습니까? 올해는 어떻게 예측하세요? 올해는? 올해도 변함없이 결국엔 코로나가 올해 끝날 거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 재택근무를 하고 있고 트래픽 사용량은 여전히 많을 거기 때문에 디도스는 상당히 많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래픽 사용량이 많아지면 디도스도 같이 연동해서 많아진다, 공격이?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트래픽 안에 숨어있기가 좋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진짜.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오늘 여러 실제 사례도 있고요.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네. 그래서 오늘 발표는 가볍게 일단 팩트 체크를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디도스를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두 다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실제 케이스를 토대로 한 금융권에서 발생한 디도스 침해 사고를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디도스 디스커션이라고 해서 정답은 없지만 조금 이슈가 되고 있는 일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목차만 봤는데도 굉장히 알차다는 느낌이 드는데 내용이 저도 이런 들어봐야 되겠지만 목차는 이제 알차게 구성되어 있다. 준비는 많이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일반적인 자료를 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나름대로 고민한 거를 이렇게 목차로 시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네. 자, 되게 좀 기대가 되네요. 예, 그럼 진행하겠습니다. 네네네. 첫 번째로 팩트 체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디도스 공격 피해는 과연 신종 디도스 공격에 의한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사실 저희 고객사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공격에 대해서는 99% 이상 이미 존재하는 공격에 의한 피해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공격이 아예 없다는 건 아니고 새로운 공격이라고 해봤자 새로운 UDP 프로토콜이라든지 아니면 소프트웨어의 취약점 정도만 새롭다 정도이고요. 나머지는 사실은 이미 존재하는 공격들에 의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공격들은 간단하게는 이제 도스, 디도스, DR도스, AP도스, RD도스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트래픽의 구성은 이제 대용량 트래픽을 많이 쏘거나 아니면 소용량으로 보내되 이제 정밀 타격형. 결국에 목적은 디나이얼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많이 쏘든 적게 쏘든 디나이얼만 시키면 된다가 이제 트래픽 구성의 의의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디도스는 다 많이 알고 있고 DR도스, AP도스, RD도스, 랜섬 디도스. 요거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나요? 그 장표가 이제 뒤에 있는데요. 오케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제 DR도스는 저희가 보통 디도스 공격할 때는 이제 요청을 보내서 공격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DR도스는 응답을 보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서버를 매개체로 둬서 요청을 서버로 보내면 서버가 응답으로 이제 공격을 하는 거고요. 요청은 조그만한데 응답은 되게 크거든요. 이걸 보통 증폭계수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테라비트급의 대용량 디도스 공격 이런 거는 다 DR도스 공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용량이 크기 때문에 효과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AP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저 AP가 APT에서 사용하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인데 보통 이제 디도스 쪽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벡터들, 이제 공격 TCP 플러딩, HTTP 플러딩 이런 것들을 하나의 벡터라고 볼 때 여러 가지 벡터들로 여러 가지 레이어의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공격을 하는 걸 말하고요. 이제 부가적으로 APT를 거기에 숨겨서 같이 공격하는 경향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곳 계층을 공략을 해서 고객사의 블라인드 스팟을 찾는 걸 목표로 하는 것을 이제 AP도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DR도스 같은 경우는 저거는 이제 뭔가 자기 리소스가 아니라
그 기존에 있는 다른 리소스를 다 활용해서 하는 공격인 거고. 예, 맞습니다. 얘는 이제 뭔가 스파이처럼, 네. 네? 그래서 정말 은밀하게 네. 뭔가 하는 공격인 거고. 그런, 네, 그런 그렇게, 거네요. 예, 그렇게 보셔도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요새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랜섬 디도스 같은 경우는 예, 사실 뭐 특별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랜섬웨어는 이제 결국엔 돈을 갈취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로 결국엔 이거에 당하면 이제 파일이 암호화되고 예, 랜섬 디도스는 이제 돈을 갈취하기 위한 디도스로 그냥 일종의 협박이 추가된 기존 디도스랑 동일한 공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게 요새 이게 랜섬웨어도 되게 많이 굉장히 요새 핫하잖아요. 네. 랜섬 디도스도 왜 이렇게 요새 핫한 거예요? 결국에는 랜섬 디도스가 뭐 올해 갑자기 생긴 건 아니고 네. 옛날에도 있었습니다. 네. 옛날에도 있었는데 이게 결국엔 트렌드가 돌다 보니까 요새 심해지기도 했고 결국엔 이제 비트코인도 인기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 공격을 통해서 수익을 내기가 상당히 쉬워졌습니다. 네네. 그래서 결국엔 모든 목적에는 돈이 있기 마련인데 돈을 쉽게 벌 수 있기 때문에 요새 좀 많아졌습니다. 그럼 예전에는 그러면 이제 디도스를 하더라도 네. 디도스를 했는데 뭐 돈을 요구하지 않거나 네. 금전적인 목적이 아닌 경우에도 디도스를 많이 하고 있었나요, 옛날엔? 예, 많이 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사회적 이슈를 만들기 위해서도 많이 하고 정치적 목적을 만들기 위해서도 많이 하고 결국엔 나름대로 순수의 시대네. 순수의 시대. 나름대로. 순수했지만 이게 영악한 게 오케이. 피해를 주는 걸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아, 네. 예, 그런 차이점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랜섬 디도스가 올해 많았고 금융권에서는 아마 저와 저렇게 유사한 이메일을 받으신 분들이 되게 많을 거고요. 뭐 이제 국가의 지원을 받는 해킹 그룹을 통해서 이제 뭐 펜시베어인데 디도스 공격을 할 거고 네. 이걸 멈추게 할 거면 비트코인을 입금해라. 뭐 이런 식으로 협박성이 담긴 랜섬 디도스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 두 번째는 이제 결국엔 디도스 공격은 100% 방어 가능한가요? 라고 했을 때 사실 디도스 공격은 좀 다르게 완화의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방법으로 디도스 공격을 다 막을 수가 없고 사실은 정상 트래픽과 비정상 트래픽 사이에 숨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보통 영어로도 디펜스를 많이 안 쓰고 미티게이션, 완화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디도스 솔루션이 저렇게 여러 단계의 보안 기능으로 필터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다단계로 디도스 공격을 방어를 합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 디도스 공격은 과연 이제 전문가만 할 수 있나요? 라고 했을 때 디도스 공격은 이제 직접 할 필요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네. 뭐 이제 사회적 트렌드를 따라가서 구독 경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전문가들이 뭐 다크웹 이런 거를 많이 언급을 하시지만 다크웹까지 갈 필요도 없이 유튜브, 예, 트위터 뭐 이런 데서 구글 이런 데서 디도스 공격 대응을 하면은 저렇게 상세하게 어떻게 하면 되는지 설명을 해줍니다. 아, 저게 실제 캡처하신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한 3, 4일 전에 캡처를 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자기네가 네. 디도스 공격을 네. 대리로 해주겠다는 거죠? 돈만 주면?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타겟만 알려주면 해주겠다? 예, 맞습니다. 오, 야. 네. 그래서 텔레그램 통해서 그럼 문의를 하는 이걸 의뢰하는 데들은 이제 거기가 협박 거기가 하겠네. 의뢰하는 쪽이. 얘네들은 수익만 하고, 예를 들면. 예, 얘네들은 보통 수익만 하고, 예,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돈을 많이 주면 대용량 공격도 가능하고, 뭐 네. 여러 가지 공격도 선택할 수 있고, 예, 그렇게 되게 잘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볍게 예, 지금 디도스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 저 참 웃긴 말이네요. 무조건 테스트 가능하고 테스트가 안 되는 거 100% 사기입니다. 조심하세요. 예, 맞습니다. 예, 이미 저들 사이에도 이미 경제, 이제. 진짜 경제권이 예, 돼 맞습니다. 있네요. 구독 경제권이.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디도스 이제 공격들에 대해서 디도스 공격을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다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모든 옵션을 다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금융권 대상으로 하는 세션이기 때문에 지금 금융권에서는 어떻게 디도스 대응 체계가 이루어져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도스 솔루션은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지금 보시는 화면에 이제 있는 것들이 디도스를 대응할 수 있는 모든 방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외부 계층에서 디도스 방어 서비스가 있고요. 저희 이제 ISP, KT, LG, SKT를 통해서 디도스 방어 서비스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클린존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고요. 자기가 이용하시는 회선, 업체에 문의를 하시면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건 이제 외부의 클라우드건 ISP건 외부의 IT 인프라를 활용하는 거죠. 그죠? 예, 맞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CSP, 저희가 요즘 많이 쓰는 퍼블릭 클라우드에서도 뭐 MVP라든지 AWS, 애저, 구글 이런 데도 다 디도스 방어 서비스가 있고요. 사실 이거는 이제 고객을 방어해주는 목적도 있지만 자기들 인프라를 보호해주는 목적도 있는 편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보안 업체에서 스크러빙 센터라고 지칭을 하는 이제 보안 서비스가 있고요. 이 스크러빙 센터가 가장 대용량으로 디도스 방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CDN 업체들에서 이미 CDN 인프라를 전 세계에 많이 뿌려놨기 때문에 그 CDN 기반으로 디도스 방어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부 업체를 통해서 방어 서비스, 세카스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경계 계층에서 디도스 대응 전용 솔루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내이기 때문에 저희 장비만 적어놨고요. 네. 저희 장비 말고도 다른 회사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내부 계층에 이제 뭐 방화벽이나 와프, IPS 이런 장비들 다 가지고 계실 텐데요. 여기도 부분적으로 디도스 대응 기능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경계 계층이라면요. 네. 내부하고 외부에 어디에 위치하는 거예요, 저게? 보통은 이제 회사가 이제 인터넷에 계약을 하고 회선 바로 앞단에 이제 디도스 대응 솔루션을 놓고요. 그 뒤에 방화벽을 놓고 그런 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네. 예,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최전선에 배치를 해놓습니다. 방화벽 앞에 놓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아이씨. 예. 이걸 맨 앞에 배치해 놔야 이제 그 뒤에 보안 솔루션의 성능 영향도 없기 그렇겠네요. 때문에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장단점을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외부 계층 같은 경우는 100기가 이상 테라비트까지 디도스 방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한 3, 4년 전에 이제 테라급 디도스 공격이 이제 외국에서 발생을 해서 되게 이슈가 됐었고 이 공격 규모가 점점 더 커질 수 있겠다 뭐 이런 예측도 있긴 했었는데 현실적으로 이제 점점 더 커지지는 않고요. 커지지는 않고 있고 그래도 이제 테라급에 대한 디도스 공격 방어가 필요하니 이제 저런 스크러빙 센터가 외국에서 있고요. 근데 문제점은 이제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아, 네. 예, 되게 비싸고 아니, 저거를 이용하려면 네. 매달 매번 정액적으로 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 사건이 일어나면 그것만 내는 건지. 업체마다 다른데 뭐 월 베이스로 요금을 하는 데도 아. 있고 아니면 디맨드온 이제 그 수요가 발생했을 때 네, 요금이 네, 되는 네. 경우도 있고 예, 사용량에 따라서 예, 그렇게 근데 저게 가격이 만만치 않군요.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예, 가격이 비싼 문제점이 있고요. 내부 계층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시그니처나 취약점 이런 디도스 공격 방어 위주로 간단한 기본 대응 수준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 이제 그 밖에 인증이나 뭐 이런 임계치 학습 대응 기능들이 부족한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금융권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이제 대부분 지금 보시는 것 같이 동일한 환경으로 다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크게 4단계로 이제 방어 환경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스크러빙 센터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 스크러빙 센터는 금융보안원에서 이제 계약을 맺어서 아마 예, 이용을 하고 있고요. 테라비트급까지 방어가 가능한데 비용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비싼 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ISP 클린존, 예, 2차 방어 구간인데 수백 기가급까지 방어를 할 수가 있고요. 뭐 업체마다 뭐 디도스 대응 솔루션을 모아놓고 방어하는 경우도 있고 자기네들 뭐 라우터나 스위치 네트워크 장비들을 통해서 방어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금융보안원 내부에도 비상 대응 센터가 있어서 예, 디도스 공격을 방어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금융보안 회사에서도 예, 디도스 보안 장비를 구입을 해서 예, 직접 네네. 방어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격들이 들어오면 이제 1, 2, 3, 4단계에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다 대응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면 이 금융보안원이 네. 아까 말한 뭐 글로벌한 네. 그 자기네 그 CDN 인프라고 뭔 인프라인 거네. 네. 그 인프라 갖고 있는 이런 그 디도스 네. 전용하는 그 그런이랑 계약을 여기가 맺고 있고 네. 금융보안이랑 개별 금융권들이 또 맺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모든 금융권에서 아마 어느 정도의 돈을 금융보안원에 내고 있고 예, 다 같이 모아서 만들었고 예, 예, 그래서 공동으로 그 풀을 이용하겠네요. 예, 맞습니다. 심지어 트래픽 자체도 그냥 금융보안원 통해서 이제 아. 금융권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번 그게 벌어지는 게 아니니까.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디도스 대응 솔루션은 이제 어떤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기능이 메인이고요. 첫 번째로는 이제 행위 규칙과 임계치 학습이라고 저희는 지칭을 하는데 프로토콜을 구성하는 항목별로 다 기준치를 정해놓고 그 기준이 도달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를 정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디도스 공격이 뭐 TCP가 많이 들어올 때도 있고 UDP가 들어올 때도 있고 뭐 프래그먼트 공격이나 HTTP 공격 이렇게 다 기준치를 이제 평상시 트래픽을 보면서 이 기준을 만들어 놓고요. 그 기준을 넘어갔을 때 디도스다라고 판단을 해서 예, 대응하는 방식이 이제 행위 규칙입니다. 보통은 이 행위 규칙은 보통은 그 사람, 네. 사람 운영자가 보안 운영자가 이걸 정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예. 이게 왜냐면 회사마다 트래픽의 규모가 다 다르기 때문에 네네. 이거는 이제 고객과의 협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적정 수치를 잘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요즘 이제 모든 것이 굉장히 변동이 심한 세상에 네. 정했어요. 정했는데 뭐 공직자들도 굉장히 머리 써서 막 이게 정말 많이 변화가 심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때마다 사람이 계속 이걸 맞춰주나요? 어떻게 되나요? 계속 맞춰주진 않고 한 번 정도 맞춰놓으면 이제 그냥 그대로 쓰는 편이고요. 네. 뭐 고객사마다 분기마다 이제 이 기준치를 다시 맞추기도 하고 연 단위로 다시 맞추기로 하고. 아니면 이걸 뭔가 AI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예, 맞습니다. 자동화 시켜놓으면 참 좋겠네요. 예, AI도 가능합니다. 네. 근데 이게 AI도 장단점이 있는 게 결국에는 서버에 저희가 디나이어를 시키는 건데
이 디나이얼의 서버의 디나이얼 기준은 항상 일정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이 서버가 어쩔 때는 100개만 처리하고 어쩔 때는 200개만 처리하고 이러진 않기 때문에 이게 굳이 유동적일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한 기준치 이상, 그러니까 서버에 부담이 가는 거 이상만 체크를 하면 되기 때문에 꼭 AI가 필요하다 정도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있긴 합니다. 예. 그래서 모든 디도스 대응 솔루션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기능이고요. 그냥 단순히 무식하게 직접 다 카운팅을 해서 방어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뭐 시그니처,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IPS에서 많이 제공하는 기능인데 이제 디도스 공격의 특징을 잡아서 이제 스노트 룰이나 이런 룰로 만들어서 시그니처로 대응을 합니다. 패턴으로.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인증 기능인데요. 사실은 제 생각에는 디도스 대응 솔루션에서 가장 핵심 기능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도스 공격이 대부분 사람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봇을 활용해서 공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봇이 이게 지금 들어오고 있는 트래픽이 봇인지 진짜 사람인지 식별하는 기능을 인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봇도 좋은 봇이 있고 나쁜 봇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들어오는 것이 사람인지 네. 사람도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네. 봇도 좋은 봇인지 나쁜 봇인지 네. 이걸 잘 식별하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사람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네. 좋은 사람이 오든 나쁜 사람이 오든 넌 들어와라 이겁니다. 오케이. 예. 오케이. 근데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쇼핑몰인데 봇은 그냥 무조건 나쁜 놈입니다. 쇼핑몰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예, 그 봇을 잡아낼 수 있는 기능들이고요. 이게 뭐 사실 저희 안넷만 주장하는 기능은 아니고 옛날부터 존재하던 기능이고 심지어 뭐 리눅스 상에서 커널 상에서도 구현할 수 있는 기능도 있고 이제 화면에 보시다시피 키사에서도 디도스 대응 가이드를 이런 걸 발표를 하는데 여기에도 다 들어가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디도스 대응 솔루션을 이제 선택하실 때 이런 기능들이 다 존재하고 성능은 좋은지 같은 걸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간단하게 단계를 설명을 드리면 클라이언트에서 이제 이건 이제 씬쿠키 방식인데요. 오른쪽 이제 그룹 구성도는 클라이언트에서 씬이 오면은 디도스 솔루션에서 씬에게다가 쿠키 일종의 그냥 문자 같은 거를 좀 추가해서 이제 클라이언트에 보냅니다. 그랬을 때 정상적인 사람 같은 경우는 다시 이제 액이 넘어오면서 이제 그 쿠키도 같이 넘어오는데 이제 봇 같은 거는 이제 대용량 트래픽을 만들기 위해 간단하고 예, 빠르게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저런 거에 다 일일이 대응을 못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응답이 아예 없거나 그냥 저 쿠키가 없는 액이 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비정상적인 응답이 오게 되고 아 그럼 얘 봇이구나 하고 막는 방식이 이제 인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그 밖에도 이제 디도스 대응 솔루션에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뭐 아까 말씀드린 근데요. 아까 예. 아까 봇인지 아닌지 네. 저 방법을 썼을 때 네. 저게 많이 걸러지나요? 효과가 있어 어때요? 예, 저는 사실 저희가 주력으로 내세우는 기능이기도 하고 예,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뭐 키사에서도 사실 권장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예, 뭐 좋은 방식이고요. 네네. 뭐 그 밖에 뭐 이제 이제 좋은 이제 가상의 존 환경이라는 게 있는데 저희가 예를 들어 서버를 10대 가지고 있는데 10대마다 다 트래픽의 양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르면은 규칙이 다 다를 수도 있고 얘는 뭐 TCP만 쓰고 얘는 UDP만 쓰니까 규칙이 다 다르게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 한 대 사시면 뭐 여러 서버를 보호할 수 있게끔 가상의 이제 환경을 분리해서 정책을 세울 수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뒷단에 요즘 보안 장비들이 성능 이슈가 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디도스에서 다 막아주는 겁니다. 뒷단에 예를 들어 뭐 SSL 복호화 장비나 DLP 장비다 이렇게 APT 장비다 성능이 민감한 장비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여기에 유해한 트래픽이 오지 않도록 디도스가 맨 앞에서 일단 다 막아버리는 겁니다. 1차로 필터링 해버리는 예, 맞습니다. 그런 목적으로도 디도스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OOP로 설치를 할 수 있고 인라인으로도 설치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업계마다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금융 같은 경우는 OOP란 게 아웃 오브 패스죠? 예, 맞습니다. 아웃 오브 패스. 밖에다 빼서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인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금융권은 저희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보면은 뭐 거의 99%다 인라인으로 설치를 하고요. 왜냐하면 빨리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OOP 같은 경우는 이제 가용성을 좀 중요시하는 ISP나 포탈 이런 데서는 다 OOP로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인라인과 OOP에서도 다 기능이 잘 구현이 되어 있는지 예,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예.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디도스 솔루션도 네. 예전에는 그냥 딱 픽스된 어떤 아까 뭐 스레시홀드라든지 그것만 하면 되는데 점점 그러니까 인텔리전트하게 진화하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디도스 솔루션 자체가. 예. 사실 공격하는 사람들도 진화를 하기 때문에 저희도 네. 맞춰서 진화를 해야 되고 예, 같이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디도스 대응 방법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작년에 있었던 디도스 사례를 이제
참고를 해서 저희가 모의 케이스를 만들었고요. 예, 그 케이스들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디도스 공격이 사실 되게 많았고, 굉장히 많았네. 예, 뉴스만 보더라도 뭐 제가 뭐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도 네. 한 번씩은 봤을 법한 디도스 공격이 되게 많았습니다. 예, 많았고 이제 오른쪽 기사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이제 작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랜섬 디도스 공격이 총 19회가 있었다라는 뜻으로 어지간한 은행에는 한 번 다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예. 이만큼 디도스 공격이 사실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례들 중에서 저희가 좀 참고를 해서 일종의 모의 케이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고 어떻게 분석과 대응을 했는지,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의의는 뭐가 있는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 케이스 1인데요. 이제 특정 시점에 이제 1기가 회선을 사용하고 있는 고객인데 봤더니 회선이 다 찬 겁니다. 뭐 대충 이제 이 정도면 디도스 공격이 다 감이 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럼 분석을 해보는데 이제 나중에 저희는 이제 고객은 원지 회선밖에 안 쓰기 때문에 디도스 네. 공격이 정확히 얼마인지는 파악이 안 됐는데 나중에 알아봤더니 한 20G 규모의 디도스 공격이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TCP랑 UDP 디도스 공격이 같이 들어왔고요. TCP 같은 경우는 씬 플러딩이 들어왔고 UDP 같은 경우는 보시는 이제 프로토콜 기준으로 코앱이라든지 저런 프로토콜로 디도스 공격이 들어왔습니다. 저런 건 대부분 이제 DR도스로 활용되는 프로토콜이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대응을 어떻게 했느냐 봤을 때 첫 번째 회선이 꽉 찼으니까 솔루션 차원의 대응은 사실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이미 꽉 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금융권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금융보안원의 디도스 대피소로 대응을 시도를 하고, 그리고 또 별도로 클린존에도 요청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수분간 간헐적 장애가 발생은 하긴 했지만 그래도 공격을 성공적으로 방어를 했고, 이제 뭐 2차 공격 예고나 금전 요구 이런 거는 부가적으로 따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저건 이제 금전 요구는 실패했겠네요. 예, 공격자 입장에서는. 그치, 네. 맞습니다. 근데 금융권 치고는 원지면 굉장히 네트워크 밴드위스가 작네요, 굉장히. 그러니까 금융권이 생각보다 저런 회선 사용 밴드위스 되게 작습니다. 네. 많이 크죠. 예를 들어 근데 금융권이 뭐 동영상을 쓰거나 그러진 않고, 그렇네요. 트랜잭션은 많은데 예, 밴드위스는 작은 그런 예, 고객이고요. 그래서 이런 공격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제 분석 단계에서 대부분의 공격 트래픽은 이제 여러 가지 벡터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디도스 공격이 온다고 해서 TCP 플러딩만 딱 100% 오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넣어봐서 고객의 약점을 찾기 위한, 이제 블라인드 스팟을 찾기 위한 방식으로 여러 가지 벡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번 공격이 좀 의의가 있었던 거는 이제 해외 시장 분석 기관이나 유명 기관에서 가끔 이제 경고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FBI에서 저런 프로토콜이 있는데 옛날에는 공격에 많이 사용되지 않는데 저 프로토콜 기반의 공격이 발생 가능성이 있다라고 경고를 2020년 7월 28일에 했습니다. 미국은 FBI가 이런 것도 하나 보죠? 예, 이런 것도 가끔 하더라고요. 사실 예. FBI가 스파이만 잡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예. 그래서 근데 사실 저런 경고를 하면 미국에서나 저런 게 벌어지겠구나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저런 게 들어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실제로 한국에서 저 경고와 정확히 일치하는 디도스 공격이 발생한 케이스고요. 그리고 대응 같은 경우도 이제 결국에는 모든 이제 디도스 대응 방법은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디도스 솔루션이 여기서 의미가 없었던 거는 결국엔 물량 앞엔 장사가 없기 때문에 솔루션은 의미가 없었고, 두 번째로 이제 군보원 디도스 대피소나 아니면은 뭐 이런 디도스 대피소 스크러빙 센터 같은 경우는 결국엔 이 트래픽을 라우팅을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바꾸는 방법이 보통 DNS 우회나 BGP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제 대부분 우리나라는 DNS 우회를 많이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DNS 우회 같은 경우는 편리는 하지만 좀 약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저희 안랩닷컴에 공격을 한다고 했을 때 DNS 우회를 하면은 방어가 가능하겠죠. 근데 이 안랩닷컴으로 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안랩닷컴의 IP를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럼 IP로 그냥 공격을 하면 DNS 우회한 게 사실 의미가 없죠. 그렇네요. 예. 그래서 사실 외국 같은 경우는 저렇게 대응을 할 거면 사실 always on으로 DNS를 돌려서 쓰거나 그렇게 권장을 많이 하기도 하는데 예, 저런 약점이 있을 수도 있고, 자, 공격이 들어오면 DNS 주소를 바꾼다 치면은 이 바꾸는데 사실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엔 또 방어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스크러빙 센터도 쓰고 이제 클린존도 같이 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네네. 네. 아까 그 작년에마도 알려진 기사화된 게 19개 네. 금융권에 이제 이런 그 랜섬 디도스 공격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거 이제 돈을 목적으로 한 거잖아요. 예, 맞아요. 근데 19개 했는데 돈 받는 데가 있나요? 돈을 준 데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돈을 실제 줬더라도 준다고 말하는 데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아. 예, 우리나라 뭐 업계가 전반적으로 정서상? 예, 정서상 네네. 누가 우리 돈 주고 해결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업체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마 실제로도 안 줬을 거고요. 네네. 예, 우리나라가 디도스 모의 훈련이나 이렇게 방어를 되게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럼 그렇게 열심히 하면 네. 올해는 공격자들이 한국 저거 가성비 안 나오는데 하지 말자 혹시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진 않습니다. 일단 무작위로 때려보고 예, 돈 되면 네. 먹는 거니까 오케이.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참고 사례로 이제 뭐 키사에서도 이제 디도스 대응 대피소를 하는데 여기 화면 보시면 이제 보호 대상 웹사이트 DNS 정보 변경 저렇게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DNS 공격이 DNS 우회가 좀 위험할 수도 있다 정도로만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금융보안원도 이제 디도스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의 한계가 좀 있기 때문에 뭐 금융보안원과 뭐 이제 이동통신사 그 ISP 간에 이제 서로 선택적으로 이용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ISP가 좀 더 비싸고요. 그래서 저런 이슈들이 2017년도에 좀 있었고요. 예, 그런 기사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은 이제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실패 케이스인데요. 예, 그래서 일단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격이 시작이 됐고 이제 공격을 봤더니 전에 안 들어오던 해외 IP에서 공격이 막 쏟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봤더니 40주 규모였고 TCP, UDP 공격이 되게 많이 들어왔고 네. 예, HTTP 공격도 같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ISP 클린존에 대응을 요청을 했고 근데 성공적으로 방어를 한 것 같았는데 알고 봤더니 지속적으로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겁니다. 알고 봤더니 이제 저대역폭의 TCP 자원 고관련 공격이 있어서 그러니까 세션을 맺어놓고 끊지를 않는 거죠. 보통 세션을 한번 맺어놓으면 데이터를 많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그 세션만 여러 개 맺어놓고 그러니까 대역폭은 아까 스레시홀드 밑으로 해가지고 맞습니다. 예, 스레시홀드 밑으로 해서 티가 안 나게 오케이. 세션을 많이 맺어놓으니까 이 서버에 한계가 와서 예, 결국엔 대응에 실패한 케이스고요. 뭐 이럴 경우는 이제 수분에서 수시간 정도 서비스 장애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엔 인증 기능으로 대응을 하실 수가 있고 봇 기반의 디도스 공격을 검증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대역폭이 큰 공격이 왔지만 솔루션 차원의 대응이 성공을 했고 성공을 할 수가 있고 의미가 있는 케이스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인증이 이제 여러 군데서 사실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이제 뭐 요즘 비트코인 거래를 많이 하시다 보니 왼쪽 이제 업비트 사이트인데 업비트 처음 들어갈 때 이렇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하고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가는 게 있거든요. 5초나 기다려야 돼요? 예,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네. 사실 요새 웬만한 서비스 1초도 못 기다리는데 5초를 기다리게 하는구나. 예, 인증 때문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기다리게 해서 이제 정상인지 봇인지 식별을 하는 거고요. 이제 자바스크립트 기반으로 인증을 하는 건데 이제 클라우드플레어라는 회사에서 제공을 하는 서비스고요. 그리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제 브루트포스 공격이라고 이제 비밀번호 무작위 대입 공격인데요. 인증을 활용하시면 이런 것도 좀 방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그림을 보시면은 패스워드라는 페이로드만 랭스가 다릅니다. 4627로 다르기 때문에 아 이거 비밀번호가 패스워드구나 알 수 있는데 인증을 쓰시면 밑에 같은 경우 보시면 이제 랭스가 다 203입니다. 그래서 뭐가 비밀번호인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증은 이제 봇 기반의 공격들에 대해서 다 방어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이제 케이스도 다 설명을 드렸고 디도스 대응 체계도 다 설명을 드렸고요. 결국에는 베스트 프랙티스는 이제 결국엔 하이브리드로 다 방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한 가지로만 방어는 할 수 없고 이제 서비스 세카스도 이용하셔야 되고 솔루션도 이용하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솔루션하고 세카스 설명드렸지만 솔루션도 이제 OOP로도 설치를 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이제 디도스 공격이 들어오면 그 목적지로 향하는 트래픽만 돌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트래픽만 돌려서 솔루션에서 필터로 방어를 하고 정상 트래픽만 내려 보내주는 식으로 방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 아도be 패스 저거는 저런 것들은 저런 솔루션들은 이제 우리가 뭐 보험처럼 네. 보험처럼 드러나야겠네요. 네? 저런 것들은. 예, 맞습니다. 예, 보험처럼 들어오는데 문제는 가격이겠죠. 가격이겠네.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케이스 스터디에 대해서 설명을 다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디도스 디스커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설명을 드리는 건 사실 정답은 없는 문제고요. 아 근데 아까 전장표 쭉 가면요. 네. 자 안랩은 네. 그 여기서 네. 어떤 아까 이제 경계 쪽에 있다고 했잖아요. 네. DPX라고 했나요? 예, 맞습니다. 네. DPX입니다. 네. 그러니까 인라인 쪽에 있는 건가요? 인라인에도 설치하실 수가 있고 OOP에도 설치하실 수가 있고 네. 저런 세카스에서 이제 제공하는 서비스에 저희가 사실 납품을 해서 그들이 세카스를 네네. 하기도 합니다. 오케이. 예. 많이들 쓰고 있나요? 국내에서?
예, 많이 쓰고 있습니다. 뭐 이름만 대면 알만한 고객들이 사실 대부분이고요. 네네. 네, 상당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디도스 쪽의 솔루션들은 큰 기업들이 많이 쓰겠네요. 예, 맞습니다. 네, 서비스가 되게 이제 중요한. 예, 트래픽이 많은 곳이 많이 쓴다고 보시면 될 것 네네네.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디도스 디스커션이고 정답은 없는 문제고 그냥 요즘 이슈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이제 디도스 보안 솔루션에서 SSL, TLS 복호화 기능을 요구하시는 고객들이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서 제가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게 진짜로 필요할까, 필요 없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게 꼭 필요한 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사실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일단 첫 번째로는 디도스 솔루션이라는 거는 이제 맨 앞단에서 이제 빠르게 트래픽을 확인을 하고 처리하는 그런 솔루션이거든요. 그래서 엄청 깊게 검사를 하는 게 아니라 빠르게 이제 박리담의 스타일로 빨리빨리 처리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복호화까지 과연 필요한가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결국에는 SSL 트래픽도 이제 TCP 위에 SSL이고 SSL 위에 HTTP가 있는데 네. TCP 플러딩, SSL 플러딩은 암호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다 제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되는 건 문제가 되는 게 요건데 요 HTTP를 보기 위해서 사실 고객들이 가시성 장비를 많이 도입하기도 하고 여러 보안 장비에서 이걸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 암복화를 여러 번 하면은 트래픽이 되게 비효율적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떤 장비인가에서 한 번만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가시성 장비나 뭐 와프나 이런 한 장비에서만 하는 게 가장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결국엔 HTTP 기반의 공격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그 HTTP를 제공하는 서버에 이제 업데이트만 사실 좀 충분히 해주셔도 그런 취약점이나 문제점들은 사실 많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SSL, TLS 복호화 기능까지는 좀 필요 없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뭐 고객사 환경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네네. 예. 그렇고요. 두 번째는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 보안을 위한 디도스 솔루션인데요. 이제 해외 몇몇 업체들에서 가상 머신 위에 올릴 수 있는 이제 디도스 솔루션 이미지를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버추얼 머신 위에 올려서 이걸 방어를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는 이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래서 생각을 해봤을 때 별도의 물리 장비로 방어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근거는 한 두 가지 정도가 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이 그래프 두 개는 이제 에이펙 쪽의 디도스 솔루션 시장이고요. 크게 이제 온프라미스와 이제 서비스 시장으로 나눕니다. 왼쪽이 온프라미스, 오른쪽이 서비스 쪽이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온프라미스 장비에 저희가 온프라미스인데 예, 1, 2, 3, 4등이 안랩이야. 예, 맞습니다. 이게 전 세계 에이펙 시장에서? 예, 에이펙 시장에서 대단하네요. 저희가 4등이고, 예, 이게 2019년도 자료, 네. 2019년도 매출을 기준으로 나온 자료고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솔루션의 시장만 보더라도 사실은 이제 버추얼 머신을 위한 시장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버추얼 머신 위에 올려서 디도스를 방어하게 될 경우에는 결국엔 그 하이퍼바이저 전체가 좀 이제 이슈가 될 수가 있고 다른 VM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별도의 디도스 대응 장비를 맨 앞단에 둬서 방어를 하시는 게 더 좋은 방식이 아닐까. 물론 뭐 향후에 저런 이제 버추얼 머신이 올라갈 수 있는 이미지가 더 많이 나오고 발전이 되면은 뭐 진짜 이상적으로 디도스 공격이 많이 들어오면 이제 스케일 아웃 해가지고 네네. 방어를 하고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현 시점에서는 예, 결국엔 앞단에서 그냥 보안 장비로 방어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네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우리가 물리적 환경에서도 온프리미스에서도 기존의 온프리미스 서버 위에다가 올리진 않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VM도 서버인데 어떻게 보면. 예, 그렇죠?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예, 네네네. 여기까지고요. 예. 지금 질문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 그래요? 많은 분들이 지금 네. 굉장히 과장님께서 네. 말을 네. 참 쉽게 잘 설명한다고. 네? 아. 뭐 정혜숙님하고 네. 또 뭐 여기 뭐 라이언 양님 네. 설명 좋다고 너무 칭찬이 자자하네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과장님께서 저도 이렇게 장표를 네. 직접 본인이 만들고 네. 뭐 그래서 네. 이런 말하는 거나 단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시청자들도 똑같이 느꼈을 것 같아요. 예. 자, 여러분들 그 질문에 대해서 네. 지금 안랩의 전문가분께서 답글도 남겨주시고 답글 체크해 보시고 개인적으로 이제 과장님 답변 좀 해주시면서요. 네. 좋은 질문 하신 분 두 분을 네. 이름을 좀 맨 끝에 불러주세요. 알겠죠? 네. 좋은 질문 이름 두 명. 너무 부담 갖지 말고. 그 다음에 윤태호님께서
발표에서 경계층에 네. 트러스트가드 DXP죠? 솔루션 이명이. 정확히는 아마 네. 지금 트러스가드로 지칭하신 아. 걸 봐서는 방화벽을 지칭하시는 방화벽? 것 같고요. 네네. 네, 방화벽 내부에도 저희 DLP 기능이 있긴 합니다. 네네네. 예, 오케이. 기록을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예, 뭐 빠르게 이민수님 요거는 너무 좀, 디도스 수립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은 이거 너무 거창한 것 같아가지고, 그죠? 네? 예. 예. 자, 그 다음에, 전승호님께서 금융권의 디도스 공격 차단을 위한 네. 통합 보안 관제 강화를 위해서 안랩 솔루션 관련 최근 이슈 같은 게 있는 건지. 근데 안랩에서도 보안 관제 하시나요? 예, 보안 관제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럼 사례로 보여준 것이 네. 안랩에서 보안 관제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금융권이었습니까? 뭐 그런 것도 있고 아닌 네. 것도 있고 아니면 네네네. 저희 제품을 쓰는 케이스도 오케이, 있고 오케이. 예, 그렇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 질문과 좀 유사하지만 좀 다를 수도 있는 건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가끔 디도스 공격이 터지면은 걱정을 합니다. 네. 저희 고객은 혹시 아닐까 생각했을 때 한 최근 3년간은 저희 장비를 써서 디도스 공격 때문에 이제 서버가 다운되고 뉴스에 나오고 이런 케이스는 사실 없습니다. 3년 동안? 예, 최근 3년간은 그런 케이스는 없습니다. 예,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런 이슈라는 건 특별히 없고 결국에는 예, 최근 이슈 결국엔 디도스 솔루션의 이제 뭐 발전 방향일 텐데 네. 예, 요새 아마 올해는 아마 이제 40G나 100G 이렇게 더 대용량의 디도스 솔루션을 요구하는 니즈가 좀 있고요. 예, 그리고 그 밖에 아까 말씀드린 SSL 이쪽도 조금 있고, 예. 왜 올해는 뭐 결론은 아마 랜섬 디도스가 올해도 아마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공격자들은 뭔가 자기들 그러겠네요. 디도스 공격하는 공격자들은 네. 어떻게 하면 가장 가성비 좋게 네. 이 대역폭을 넓은 놈을 공격할 수 있을까? 넓게. 예. 네, 그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겠네요. 네. 가성비 좋게. 네. 자, 김명환님, 네. 인증 활용 시에 네. 인증 자체가 디도스의 공격 대상이 되어서 네. 다운될 경우 대처 방안이 있을까요? 예, 사실 저것도 이제 저희가 개발하는 입장에서 이론적으로 저거 가능하겠다 생각은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인증이 이제 무효화가 돼서 공격을 당한 사례는 아직까지는 없고요. 그리고 이제 원칙적이지만 디도스 공격이라는 거는 저희 솔루션만으로도 사실 막을 수도 없고 뭐 가끔은 진짜 저희 웹서버에 로그 긁어가지고 그 IP 그냥 블랙리스트 때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방법으로 디도스를 방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다운이 아직 안 됐고 디도스 솔루션에만 사실 디도스 솔루션에도 그 10단계 필터 중에 인증 기능 외의 방법들로 방어가 가능하기도 하고 네네. 다른 솔루션이나 다른 이제 로그들을 참조해가면서 사실 방어를 해야 됩니다. 예. 윤성호님, 설명할 때 인증 기반 대응이 중요해서 네. 봇 기반의 자동화된 공격을 방어하는 데 중요한 기능이라고 하셨는데 네. 일반적인 기업은 그것도 중요한데 사용 중인 회선의 대역폭, 네. 원지나 텐지 네. 이상의 디도스 공격이 발생할 경우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시지 않습니까? 솔루션으로 방어 안 됩니다. 네네. 예, 서비스 이용하셔야 됩니다. 서비스 이용. 네. 아니면 통신사랑 연결해서 이제 클린조 서비스 받으시는 게 네네. 가장 좋습니다. 자, 라이언 양께서요. 디도스 공격이 항상 높은 스루풋이라는 특징으로 나타나지는 않는데요. 네. 저대역 디도스 공격, 아까 말씀하신 네. 거에서 많은 세션을 취득해서 서비스 자원을 고갈시키기도 하는데 네. 업비트 접속 시 나오는 5초 정도 되는 지연되는 페이지는 보안을 위한 것인데 네. 이분이 설명하신 거네요. 네, 정리를 해주신 것 정리를 해주셨네. 예. 자바스크립트 기반 공격 탐지 서비스로 클라우드 플레이어에서 제공된다고. 예. 네. 친절하시게. 네. 김명환님, 현재 나와 있는 솔루션 중 외부에서 유입된 트래픽에서 정상, 비정상 트래픽을 분석해서 차단할 수 있는 솔루션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 업계에서 아마 정상과 비정상 트래픽 분석 솔루션 이런 건 아마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디도스 대응 솔루션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증 기능이 결국에는 봇을 비정상 트래픽으로 보는 거고 네. 이제 사람이 브라우저 통해서 들어오는 걸 정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증 기능은 사실 대부분 솔루션 업체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식님, 악의적인 해커에 의한 디도스 공격이 과거의 공격하고 비교했을 때 진화한 점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은 이게 진화한 게 많이 없다고 사실 생각을 하긴 하는데요. 그러니까 랜섬 디도스도 결국에는 랜섬 빼고는 그렇죠. 그냥 똑같은 디도스 공격이고요. 결국엔 DR도스가 가장 많이 흔한데 아마 앞으로도 추세가 그렇겠지만 UDP 중에 새로운 프로토콜이 나오면 그걸 이용해서 DR도스가 한번 뜰 겁니다. 그럼 이제 한번 이슈가 되면 그거에 대한 보완을 또 기업들이 하면 그게 죽고 이렇게 새로운 프로토콜이 나올 때마다 그 DR도스가 조금씩 뜨면서 아마 이제 진화를 해나갈 것 같습니다. 예. 박채환님, 호스트의 트래픽 발생 수준이 갑자기 증가할 때 네. 디도스 상황인지 아니면
이벤트 행사 등으로 인한 실사용자 트래픽이 증가한 것인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그래서 보통 두 가지를 하는데요. 자, 뭐 대학교 수강 신청 아니면 쇼핑몰의 뭐 특정 명시의 판매 이벤트 이런 거 할 때는 사실은 보통 고객들은 그냥 이제 디도스 내려놓습니다. 어차피 이게 이제 트래픽이 빵 올 거라, 이제 정상 트래픽이 많이 올 거라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셔서 이제 차단을 안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사실은.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인증 기능이 저럴 때 좀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트래픽이 많이 들어오더라도 인증 기능을 통해서 정상으로 OK가 된 고객들은 이제 인터넷을 자유롭게 한 10분 정도 그 인증 기간 동안 자유롭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봇 같은 이제 나쁜 트래픽은 다 차단이 됩니다. 그래서 인증 기능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라이언 양님께서 안랩에서 디도스 서비스를 수평적 확장이 가능한 매니지드 서비스로 제공을 할 계획 같은 게 있으신지요? 결국 이제 세카스 형태로 이제 제공을 할 계획이 있냐는 사실 질문이시긴 한데 예, 아직은 구체적인 로드맵은 없는 상황이고요. 사실은 국내 업체들이 저렇게 디도스, 국내 보안 업체에서는 디도스 보안 서비스로는 아직 시장이 확실하지가 않아서, 왜냐면 저희가 만들어도 ISP에서 클린존이 있고 클라우드는 자기 클라우드마다 다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보안 업체에서 하는 니즈가 좀 적긴 합니다. 예. 네네. 네. 자, 그 다음에 신정식님, 스크러빙 센터의 동작 방식이 DNS 싱크홀 서버를 활용해서 보안을 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인지요? 사실은 이것도 사실은 좀, 그러니까 스크러빙 센터의 동작 방식도 역시 하나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식이 있고 프로토콜마다 또 대응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예, 똑같다고 할 수도 있고 예, 다른 방법도 있다, 이렇게 정답을 말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이세훈님, 금융은 전용 클라우드 형태로 금보원의 인증이 필수적일 텐데 추가로 신규 서비스나 상품이 올라갈 경우 인증 전에는 서비스가 불가한지요? 이거는 인증 쪽이라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예. 네. 윤성원님이 네, 윤성원님께서 금융보안원에서 구축한 대용량 디도스 공격 대응 체계 기준은 최대 5테라 bps의 공격에 대응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5테라 bps를 초과하는 공격에 노출됐을 때 취해야 하는 행동과 5테라 bps 초과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사실은 고객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건 특별히 없고요. 결국엔 통신사와 이제 뭐 관문망을 이렇게 방어하는 쪽과 이제 해외 업체들이 결국엔 방어를 할 거고, 제 생각에는 5테라면 클린존 갖고도 안 되겠는데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ISP도 마찬가지지만 클린존으로만 방어하는 건 아니고 이제 여러 가지 외적 장비로도 방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역사적 사례로 봤을 때 5테라 bps급의 디도스 공격이 발생한 사례가 거의 없고 우리나라는 사실 거의 뭐 테라급 공격이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자, 다음에 양승필님께서요. 디도스 대응 솔루션과 샌드박스 기반의 지능형 위협 대응 솔루션 안랩이 국내 1위로 알고 있는데요. 디도스 공격으로부터 금융권 네트워크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안랩만의 대응 체계와 대응 전용 솔루션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린다고요. 네. 하나만 가장 안랩만의 장점이랄까. 예, 결국엔 디도스 대응 솔루션 선택하실 때 첫 번째로 중요한 건 제 생각에 이제 성능입니다. 사실 성능이 가장 중요하고 이 결국엔 패킷들을 하나하나 다 세야 되기 때문에 이 성능이 얼마나 좋은지를 보셔야 하는데, 저희 솔루션 같은 경우에 이제 DPDK라는 이제 패킷 처리 시스템을 사용해서 고성능으로 개발을 했기 때문에 성능 면에서 저희가 가장 우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능 면에서 가장 좋습니다. 이종호님, 디도스 제품이 어플라이언스 형태로 판매가 많이 되고 있는데 소프트웨어 형태로도 구매가 가능한지요? 국내 업체는 없고요. 외사는 몇 군데 있습니다. 예. 제이치님, 망분류 환경이 있긴 한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에 연계 API가 있습니다. 이 경우 API를 통한 데이터 송수신 모듈만 따로 디도스 감지가 가능할까요? 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요즘 REST API를 뭔가 좀 관행적으로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디도스의 결국엔 화두가 될 수 있는데 결국엔 이것도 예, 이제 트래픽이기 때문에 예, 탐지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손정환님께서는 금융보안의 모니터링 시스템과 관련이 있는 건지요? 모든 건 사실 모니터링 시스템과 다 관련이 있고, 예, 여기서 생성되는 로그는 이제 뭐 소아나 심 이런 데 다 모아서 예, 다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영진. 네, 전영진님께서는 디도스 공격 차단을 위한 시스템은 공격이 없을 때도 아무 역할이 없을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떤 역할을 담당할까요? 그러니까 사실 디도스 공격이란 게
이건 딱 디도스야라고 말하기가 좀 애매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회사 앞단에 설치된 경우에는 이제 뒷단의 보안 솔루션 이제 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트래픽을 정리해주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김석훈님. 네. 보안과 관련해서 솔루션의 장비를 통한 보안도 중요하지만 사용자 개인이 보안을 위해서 실제로 해야 하는데 보안을 생활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건 사실 디도스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 일반적인 얘기 같은데. 예, 되게 어려운, 저 생활화라는 건 사실 되게 어려운 거고. 아까 문중님께서는 이제 그 VM 있지 않습니까? 아까 네. 프라이빗 클라우드에서 별도의 장비를 사용하는 것보다 네. VM에다가 이제 이미지 올려가지고 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있을까요? 제 생각에 아직은 많이 없다라고 사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예. 자, 그다음에 박일규님께서요. 요새 이제 원격 근무 때문에 VDI를 많이 하고 있는데 네. 디도스 보안 솔루션이 네. 이런 VDI 사용자 환경에 네. 시스템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네, 제 생각엔 이제 이것 때문에 영향을 주진 않을 것 같고 보통 이제 저런 VDI 쓰실 때 에이전트 설치돼서 그러니까 보통 PC에 에이전트 많이 설치해서 성능 느려진다 이런 네네네. 케이스가 있고 네. 예, 디도스는 별로 이렇게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예. 자, 라이언 형님, 내부에서 디도스를 일으키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경우는 디도스 솔루션을 사용하나요? 아니면 통상 어떻게 처리하나요? 그러니까 디도스 대응 솔루션이 보통 이제 밖에서 안으로 그렇죠. 들어오는 트래픽을 네. 보긴 하는데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도 측정할 수가 있고요. 그런 네. 기능이 있고 그리고 반대로 이제 안에서 밖으로 나간다라고 했을 땐 안에 결국엔 봇이 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봇을 이제 탐지해서 대응하는 솔루션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런 솔루션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Q&A 여기까지 하겠고요. 좀 과장님 질문하신 분 중에 두 분 좋은 질문 두 분 이름 불러주시겠어요? 두 분. 네. 일단 저 라이언 양이라는 라이언 분이 많이 양님, 보이시고 네네. 네. 아까 밑에 내려 보시면 저분 그 위에 보시면 윤성원님 네. 이 정도. 자, 윤성원님, 라이언 양, 요 두 분께서는요, 저희 스태프 이메일 주소로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내시면 저희가, 교촌, 치킨, 감자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보시면 어떠세요? 오늘 이렇게 또 질문도 오시고, 그러니까. 예, 뭐. 시간 금방 갔죠? 예, 반응을 네. 좋게 해주셔서 네. 좀 알차게 뿌듯한 시간 보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도 마지막으로, 이걸 네. 이제 검토하신 분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 예, 뭐. 특별히 뭐 제가 드릴 말씀은 없고, 예, 저희 안랩 제품 많이 이용해 주시고, 예, 저희도 열심히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세션에서 마치겠고요. 여러분 두 번째 세션 바로 이렇게 1분 뒤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세션 2 시작하겠습니다. 성공적인 금융 디지털 전환을 위한 성능 및 보안 확보 방안이라는 주제로 기가몬 코리아의 유병수 상무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상무님, 네. 제목이 굉장히 거창한데 오늘 상무님 이거 딱 들으면 네. 정말 성공적인 금융권의 디지털 전환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네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의 주 내용은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런 고객 경험이 무엇이고 그게 왜 중요하고 그다음에 디지털 경제에서 네트워크가 민첩하게 대응하고 보안의 성능을 유지하고 운영 및 관리를 최적화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요즘 이제 가시성 확보가 굉장히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데 가시성 확보를 통해 보안 장비의 어떤 성능을 증대하고 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어떤 고객 사례에 대해서 이런 형태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사실 뭐 우리가 이제 보안이라는 것이 처음에 이제 인터넷이 2000년대 도래하면서 모든 것이 연결된다고 해가지고 네트워크 보안, 뭐 보안 이것이 굉장히 뜰 거다. 네? 네네. 굉장히 여기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뭐 몸값도 올라가고 그럴 거야 되는데 뭐 10년 전에 그렇진 않았거든요. 벌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런 일들이. 네네. 근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요즘같이 이제 언택트, 이런 시대가 되면서 진짜로 이제 뭐 네트워크 보안, 뭐 이런 것이 두 개가 확실하게 융합이 되면서 네. 굉장히 중요한 세상이 되고 밸류가 더 인정받는 시대가 오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네. 맞습니다. 진짜 그런 시대가 오는 것 같습니까, 이제? 네네. 그럼 이제 여기 시청자분들 중에서 지금 이제 네트워크 관리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네. 네트워크 쪽에 보안 담당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이런 분들이 이제 앞으로 그러면 이분들은 앞으로 점점 뭐 시대가 이렇게 변하니까 앞으로 더 많은 기회가 이제 있으시겠네요. 이런 분들한테는.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네, 알겠습니다. 네. 한번 이제 발표 네.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네네. 예. 안녕하세요. 기가몬 코리아에서 컨설팅 맡고 있는 유병수입니다. 그래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조 달러, 하나로 2200조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건 뭘까요? 이 금액은 2022년에 디지털 경제의 요구에 맞게 기업들이 그들의 비즈니스를 전환하는 데 필요한 금액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불과 몇 년 전 1조 달러였던 것의 거의 2배이며 기존에 이미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짧은 시일 내에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인데요. 한 경제연구기관의 그 보고를 보면은 1950년대 포춘 500대 기업의 평균 수명은 75년이었다고 합니다. 네. 꽤 길었네요. 네, 그렇죠. 2019년 기준 기업의 평균 수명은 15년 미만이라고 합니다. 15년 미만. 중소기업도 아니고 네. 포춘 500개 있는 네. 것이? 네. 와, 그래서 굉장히 또 글로벌 컨설팅 업체인 엑센추어에서는 2000년대 이후로 포춘 500대 기업의 절반이 사라진 이유는 디지털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결국 이 말은 디지털 경쟁에서 낙오한 회사는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것을 의미하겠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핵심은 회사와 상품에 대한 새로운 고객 경험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은 고객이 회사의 IT를 통해 새로운 경험을 창출하는 것이고 그 고객 경험의 증가가 결국에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 금융권청에서도 카뱅이 네. 나온 지 얼마 안 됐지만 네. 굉장히 금방 신속하게 성장한 이유도 네. 저 고객 경험이 좀 남달라서 그랬던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서 그렇다면 훌륭한 고객 경험은 무엇이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훌륭한 고객 경험이라는 것은 뛰어난 사용자 경험과 함께 고객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고객 경험과 더불어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회사의 명성, 네네. 다시 말해 고객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회사와 고객이 네트워크 사용자로서 경험하는 그 회사의 어떤 네트워크의 성능, 네네. 안정성 이런 것들을 더 선호한다라는 거죠. 약간 이율배반적인 두 개의 속성을 다 만족시켜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전통적인 스포츠 의류 회사는 언더아머입니다. 언더아머는 디지털 혁신을 통해서 현재 전 세계 2억 2,500만 명이 디지털 피트니스 앱을 사용하는 세계 최대의 디지털 피트니스 회사로 탈바꿈했습니다. 이 앱을 사용하면 고객은 자기가 잠자는 시간, 운동하는 시간, 먹는 양, 운동 정보에 대한 내용들을 알 수 있게 되고요. 언더아머에서는 이 데이터를 그 해당 고객이 각 소매점과 인터넷에서 구매하는 구매 정보와 융합해서 네. 이 고객의 구매 패턴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게 의미하는 것은 그저 고객에게 만들어 놓은 상품을 사게 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새로운 고객 경험을 제공을 하고 고객이 구매 결정을 했을 때 어떤 그 사람의 행동을 이해해서 고객에게 더 맞춤형으로 많은 가치를 제공하고 양질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회사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클라우드 플랫폼을 채택을 해서 언더아머 입장에서는 고객의 요구도 새로운 고객 경험도 제공을 하면서 동시에 성능과 안정성 이런 요구들을 만족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았을 텐데요. 기가몬의 플랫폼을 통해서 전체 디지털 네트워크의 데이터 보안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네트워크의 성능과 안정성을 유지해서 양질의 고객 경험을 제공한 사례입니다. 사실 제가 고객 경험이라는 단어를 네. 톡IT 하면서 한 5, 6년 전에 처음 이게 접했는데 네. 그 처음에 그런 단어 나왔을 땐 되게 생소했어요. 네네. 고객 경험이라는 단어가 네네. 이게 뭐야 이거? 네. 이거 누가 만든 거야? 근데 야 진짜 요즘은 진짜 저걸 절실히 이제 느끼고 있어요. 저거의 네네. 중요성을. 네, 맞습니다. 네. 최근 두 건의 설문조사에 의하면은 소비자의 한 86%가 공급업체로부터 더 나은 경험을 얻기 위해서 기꺼이 그들의 지갑을 연다고 합니다. 한편으로 해당 브랜드가 어떤 규정 위반을 경험하거나 해커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지적 재산이라든가 고객의 소중한 정보를 유실하였을 경우 거의 같은 비율의 사용자들이 그 특정 브랜드를 떠난다고 합니다. 네. 그 말은 사이버 보안의 신뢰가 그렇죠. 어떤 그 기업의 비즈니스에 어떤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요. 결국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그 회사의 명성은 고객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그것으로부터 시작되면 우리는 이제 이것을 사이버 보안이라고 얘기를 네네. 하죠. 또 유저 익스피리언스, 사용자 경험은 빠르고 안정적인 네트워크 위에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의
다양한 기기에 구현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이렇게 구현을 된다라는 건데요. 이 말씀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결국 보안과 네트워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디지털 경제에 있어서 이런 이제 네트워크 보안, 편리성을 가미한 네트워크 보안은 이제 경쟁의 필수 요소가 되는 거죠. 옵션이 그렇죠. 아니라.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런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다양한 방법과 기기들에 의해 회사에서 구축해 놓은 네트워크를 통해 고객의 경험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네트워크는 기존의 레거시 네트워크가 될 수도 있고요. 퍼블릭 클라우드가 될 수도 있고 가상화 기반의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통신 방법도 유선 또는 무선의 방법이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점점 증가하는 과정과 방법들을 소화하기 위해서 기업에서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네트워크의 볼륨이 증가하게 되고 인프라의 복잡성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미 네트워크는 옛날부터 있었고요. 네. 그냥 그걸 그냥 원지를 텐지를 만들고 텐지를 백지를 만들고 해서만 널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에는 기존의 보안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네. 이런 복잡한 네트워크를 감당하기에 그런 식으로 설계가 되지 않았다는 게 문제입니다. 너무 꼬일 때 꼬여 있군요. 그렇죠. 구조가. 네. 그러니까 기존의 레거시 네트워크를 통한 통신에는 전혀가 문제가 없었지만은 기기들이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고 많아지고 이러면서 기존의 보안 장비들이 이런 것들을 감당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고 실제로 문제점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렇게 변화하기 어려운 IT 환경, 복잡해졌기 때문에 변화하기 어려운 IT 환경에서 기업은 어떻게 빠르게 고객의 응대에 요구하고 빨리 변화해야 되는 그런 그 모순적인 과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요새 굉장히 유연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네. 구조가 네, IT 인프라가 네. 굉장히 유연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그 데이터들이 네트워크 안에서 움직이는 데이터를 어떻게 보고 관리하고 사용하는지가 기업의 비즈니스와 어떤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라는 거죠. 네. 토크 IT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런치하려고 하십니다. 네. 근데 이 서비스는 저 하려고 그래요, 진짜로. 아, 저희 그러세요? 6월 달에 하려고 그래요. 네, 예를 들어서 한번 이제 토크 IT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하려고 하시는데 이 서비스는 기존의 레가시 네트워크가 아닌 물리적인 환경이 아닌 네? 가상 환경 혹은 네. 클라우드 환경에서 이 서비스를 런치를 하고 싶으세요. 음. 근데 이 서비스가 정말로 제대로 되고 있는지 어떤 트래픽을 뽑아서 클라우드 환경에서 트래픽을 뽑아서 보안 검사라든가 성능 측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면 혹은 보안 장비의 인터페이스가 2개, 4개밖에 지원이 되지 않아요. 근데 네. 제가 보고 싶은 구간은 10개, 20개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혹은 보안 장비의 인터페이스가 1G밖에 안 되는데 저는 10G 구간, 40G 구간, 100G 구간도 보고 싶다라는 거죠. 만약에 제가 어떤 플랫폼이 있어서 물리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가상 환경,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데이터를 뽑아내서 보안 검사 및 성능을 관리할 수 있고 그러니까 데이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다 알고. 그렇죠. 그다음에 보안 장비의 인터페이스의 타입이라든가 수와 상관없이 그런 것들을 해결을 해서 어떤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요? 네네. 요즘 암호화된 트래픽에 대한 가시성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암호화된 트래픽을 복호하는 것은 굉장히 CPU 인텐시브합니다. 많은 양의 컴퓨팅 리소스를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존 장비들이 네. 저걸 복화를 하기 위해서 따로 뭐가 있지 않았거든요. 대부분의 장비들이. 네,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컴퓨팅 리소스를 예를 들어서 한번 이런 걸 한번 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보통 그 와프라는 장비가 10G의 성능을 제공하는 와프 장비가 보통 10G를 다 제공하지는 못합니다. 사실은 7G 한 어떤 8G 정도의 성능을 제공하게 되는데 복화 작업을 하게 되면 실제 그 장비의 성능은 3G, 4G로 급격하게 떨어진다라는 거죠. 툴을 추가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보안 장비들이 인라인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때로는 그 보안 장비와 상관없는 트래픽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어떤 보안 장비의 귀중한 컴퓨팅 리소스가 낭비되는 예를 들어 와프가 있는데 네. 와프는 80 트래픽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장비가 인라인으로 연결되어 있다 보니 와프 인터페이스 쪽으로 유튜브 트래픽도 들어오고 백업 트래픽도 들어오고 메일 트래픽도 들어옵니다. 와프는 이 트래픽이 본인과 관련이 있는 트래픽인지 아닌지를 보기 위해서
컴퓨팅 리소스를 쓸 수밖에 없고 결국 성능의 저하가 생긴다라는 거죠. 결국 어떤 툴을 더 추가해야 되는 네네.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제가 어떤 플랫폼이 있어서 복호화 작업을 이 플랫폼에 대신 수행을 해주고 그런 복호화된 평문의 트래픽을 각각의 개별적인 보안 장비에 던져줄 수 있다면 또 와프는 80 트래픽만 관심이 있으니까 다른 트래픽은 다 배제를 하고 80 트래픽만 던져줌으로 인해서 어떤 장비의 보안 장비의 성능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트래픽에 대한 것들만 잘만 효과적으로 하더라도 그게 결국 돈이잖아요. 네. 돈을 엄청 세이브하게 되겠네요. 그렇죠. 네. 또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트워크의 성능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여러 구간에 또 트래픽을 수집을 해서 성능 분석 장비에게 던져주고 있는데 트래픽이 너무 많습니다. 디스크가 너무 빨리 찹니다. 그 장비 툴을 더 빨리 증설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어떤 툴이 있어서 그런 성능 분석 장비에게 트래픽을 던져줄 때 중복 제거도 하고 헤더도 트래픽도 패킷도 슬라이싱도 하고 실제 패킷이 아닌 어떤 플로우 데이터, IP픽스라든가 넷플로우 같은 데이터를 전송을 해줘서 그 장비의 디스크 공간을 전략할 수 있다면 이런 것도 어떨까요? 네네. 또 이런 것도 있겠죠. 네트워크를 10G에서 40G로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으세요. 그러면은 네트워크를 업그레이드를 하면 보안 장비도 업그레이드를 해야 됩니다. 인터페이스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은 전체적인 프로젝트의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프로젝트의 기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거와 상관없이 네트워크이든 보안이든 필요한 곳을 먼저 업그레이드 하시고 나머지 부분에 전혀 문제없이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서 사용할 수 있다면 이것도 어떨까요? 네네. 1G 와플을 사용하고 계셨는데 10G 와플을 새로 하나 구입을 하셨어요. 1G 와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이것도 쓰고 싶으세요. 그런 경우에 별도의 어떤 로드 밸런서가 없이 이 두 개의 1G 장비, 10G 장비를 로드를 분산해서 사용할 수 있다면 그래서 비용 절감 문제를 해결해 드릴 수 있다면 어떨까요? 여기까지만 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아, 여기까지만. 아직 더 많이 있습니다. 네. 기존의 트래픽이 적어서 1G, 2G 정도의 트래픽만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트래픽이 정상적인 트래픽입니다. 정상적인 트래픽이 40G, 100G까지 늘어났습니다. 트래픽이 늘어났다라는 거는 해당 트래픽을 모니터링해야 되는 보안 장비의 숫자도 늘어나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와프, IPS 이런 보안 장비들을 짧은 시간 동안 굉장히 많은 장비들을 설치해야 된다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또 요즘에는 액티브 스탠바이로 쓰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액티브로 쓰고 싶은 고객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액티브로 사용을 하게 되면은 비대칭 라우팅이라는 문제들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서비스에 단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를 해결을 해서 IT의 인프라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요? 네. 여러 장비들을 사용하고 와플을 사용하고 3대 정도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대가 하드웨어 폴트가 났어요. 교체를 해야 돼요. 혹은 이 장비에서 버그가 발생돼서 OS를 업그레이드하거나 패치를 해야 되는데 어떤 네트워크 다운타임이라든가 서비스 영향도를 최소화하고 싶습니다. 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새로운 솔루션을 도입하고 싶으세요. 그러면은 밴더별로 기간을 정합니다. A 밴더 일주일, B 밴더 일주일. 네. 이 말씀은 결국엔 전체적인 프로젝트의 기간이 길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어떤 밴더는 이의를 제기합니다. 어떤 은행의 월초 데이터하고 월 말 데이터는 다르다. 그러니까 양도 틀리고. 공정하지가 그렇죠. 않다. 네. 그런데 어떤 플랫폼이 있어서 모든 ABC 밴더에게 동일한 날, 동일한 데이터를 주고 즉각적으로 그 자리에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또 이런 경우도 있겠죠. 보안팀하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안팀하고 네트워크팀하고 협업을 해야 됩니다. 네. 근데 보안팀에서 사용하는 툴이 틀리고 네트워크팀에서 사용하는 툴이 틀려요. 데이터를 수집하는 구간도 다르다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어떤 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문제 해결이 지연이 되는 이런 문제도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서 인프라 관리의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이걸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네트워크를 굉장히 유연하면서도 그렇죠. 이게 각 분야별로 최적화시켜주는 네. 그런 그 뭐 플랫폼, 솔루션, 네. 디바이스 네. 그런 것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나왔을 거 아니에요, 기가모에서.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게 없으면 여기 안 나왔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럼요. 와디프만 하고 가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어. 자, 이제부터는
실제 고객 사례입니다. 네네. 통신사 고객입니다. 유해 트래픽 차단 서비스라는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려면 트래픽을 봐야겠죠? 그런데 트래픽이 너무 많습니다. 100G, 200G 정도의 상상도 못할 정도의 트래픽이 들어옵니다. 그 말은 많은 보안 장비를 추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서비스는 HTTP라든가 어떤 특정 패턴의 트래픽만 보면 됩니다. 기가먼 플랫폼을 통해서 특정 패턴의 트래픽만 이 툴로 보내줌으로 인해서 네. 유해 트래픽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한 고객 사례고요. 또 다른 통신사 고객 사례입니다. 자사의 홈페이지로 접속하는 인터넷 사용자들의 암호화된 트래픽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까 피디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복호화에 대한 어떤 그런 기능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 장비가 일괄적으로 복호화를 수행을 해서 각각의 보안 장비에게 던져줌으로써 암호화된 트래픽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한 고객 사례입니다. 제조사 고객 사례입니다. 각 공장에 있는 설비들의 트래픽을 한 곳으로 집선을 해서 성능 분석하는 장비에게 이렇게 던져줘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냥 던져주지 않고 저희가 중복 제거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수집된 트래픽의 한 50%가 절감이 돼서 트랙에 전송이 되고요. 이 성능 분석 장비가 또 특이하게 25G입니다. 네. 25G 연결을 위해서 별도의 어떤 장치들과 필요 없이 저희의 장비에 연결함으로써 어떤 추가 비용에 대한 비용을 절감한 고객 사례입니다. 클라우드 고객 사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래픽이 1G, 2G밖에 안 됐는데요. 트래픽이 급격하게 늘어나서 40G, 100G까지 늘어났습니다. 100G의 트래픽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는 IPS 와플을 20대 정도를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존에 저희 장비를 사용하고 계셨던 고객이에요. IPS 와플을 원하시는 형태로 그냥 연결을 해서 네. 사용함으로써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고 결국 IT 어질리티를 개선한 고객 사례입니다. 정부기관 고객 사례입니다. 원활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아주 짧은 순간의 네트워크 다운타임이라든가 서비스 영향도 굉장히 중요한 크리티컬한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요. 어떤 장비가 장애가 났을 때 해당 장애가 발생한 장비에 대해서만 바이패스 기능을 해서 그 문제, 다운타임을 최소화한 고객 사례이고요. 보안팀과 네트워크팀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들에게 공통된 데이터를 줌으로 인해서 어떤 협업을 네네. 개선해서 인프라 관리의 효율성을 개선한 고객 사례입니다. 일반적인 고객의 인프라 구성입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보통 이런 구성을 말씀을 드릴 때 제가 3가지 정도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너무 복잡합니다.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신규 솔루션을 추가로 설치하기도 변경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양한 보안 장비들이 인라인 OOB의 형태로 연결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안 장비들이 인라인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특정 보안 장비와 상관없는 트래픽으로 인해 컴퓨팅 리소스가 낭비될 수 있는 문제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보안 장비들이 인라인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한 장비가 장애가 났을 때 전체 네트워크의 어떤 다운타임이라든가 서비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가먼의 보안 전달 플랫폼을 사용하면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일단 모니터링이 필요한 구간의 트래픽들을 물리적인 탭이라든가 어떤 스위치의 스팸 기능을 통해서 연결을 하고요. 저희가 생긴 건 스위치처럼 생겼습니다. 근데 스위치는 아닙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모듈들이 모듈 형태로 저렇게 제공을 되고 있고요. 물리적인 연결이 이렇다면 논리적인 연결은 이런 식으로 수집된 트래픽에 대해서 저희가 장애나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바이패스 기능을 통해서 어떤 서비스의 그 가용성을 높이고요. 암호화된 트래픽에 대해서 복호화 기능도 제공해 줄 수 있고 특정 어떤 트래픽, P2P라든가 어떤 유튜브, 넷플릭스 트래픽 같은 것들을 배제하고 보안 장비에 보내드릴 수 있고 반대로 관심 있는 트래픽만 클릭을 해서 그런 트래픽을 보안 장비에 전달해주는 그런 기능도 제공할 수가 있고요. 실제 그 스플렁크라든가 IBM Q 레이더 같은 심 장비에게 로 패킷이 아닌 어떤 플로우 정보만을 보내줌으로써 로 패킷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외부 트래픽에 대한 어떤 총탄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어떤 좀 더 기술적인 부분인데요. 크게 보시면은 물리적인 환경, 클라우드 환경, 가상 환경 여기서 트래픽을 수집을 합니다. 수집된 트래픽에 대해서 보안 장비가 인라인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혹은 OOB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각각에 맞는 기술들을 좀 적용을 하는 사례인 건데요. OOB 쪽으로 보시면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있습니다. 패킷을 분할하는 기술,
헤더를 제거하는 기술, 중요한 데이터에 대해서 마스킹을 하는 기술, 뭐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해서 그 최적화된 패킷을 보안 장비나 성능 분석 장비에게 이제 전달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포트폴리오입니다. 그래서 물리전 환경에서 트래픽 수집하는 거, 가상화 환경에서 트래픽을 수집할 수 있는 거, 이런 트래픽들에 대한 집선 장치, 그리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데이터 센터에 있는 HC 시리즈로 가서 앞서 말씀드린 다양한 최적화 기술을 적용하는 이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장비, 저희 기가몬 장비들에 대해서 중앙에서 매니지먼트를 할 수 있는 통합 콘솔이 있고요. 만약에 서드 파티 어플리케이션과 통합을 하신다면은 저희가 제공하는 API를 통해서 통합도 가능합니다. 이거는 이제부터 지금까지 그 기가몬 제품을 사용하고 계신 고객들의 사례를 제가 좀 압축을 한 건데요. 가장 첫 번째로 네트워크 인프라를 좀 어떤 복잡성을 좀 네. 최소화하고 관리를 간단하는 용도로 사용하시는 고객 사례고요. 그 왼편에 도입된 회사가 일반적인 회사의 모습이겠네요. 그렇죠. 그죠? 네네. 그래서 이 도입 전의 구성을 보시면 트래픽은 아마 이런 형태로 틀릴 겁니다. 코어 라우터를 거쳐서 방화벽을 거쳐서 IPS 와프 뭐 이런 형태로 가겠죠. 근데 기가몬을 도입을 하시게 되면 코어 라우터와 코어 스위치 사이에 먼저 저희 기가몬 장비가 위치하게 되고요. 트래픽의 플로우는 동일합니다. 코어 라우터를 들어와서 방화벽을 거쳐서 IPS 와프, 그 다음에 코어 스위치로 가는 형태이고요. IPS가 하나가 장애가 났습니다. 네. 그럼 저 장비만 바이패스를 하고 아이씨. 교체를 하시면 되고 혹은 OS를 업그레이드를 하시면 되고요. 와프를 하나 더 추가를 하셨어요. 그러면은 새로 추가된 와프는 근데 40G입니다. 기존 장비는 10G고 10G, 40G를 하나의 툴 그룹으로 묶어서 네네. 그들 간의 어떤 로드를 분산할 수 있는 형태로 사용하시는 고객 사례이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네트워크를 업그레이드하고 싶습니다. 그럼 보안 장비도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비용의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는 네트워크만 먼저 업그레이드를 하세요. 40G로. 기존 보안 장비들은 10G로 연결을 해서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 각각의 보안 장비들에게 트래픽을 저희가 해당 보안 장비가 필요한 트래픽만 전달해 주는 형태로 쓸 수 있다라는 그 고객 사례이고요. 요즘 암호화된 트래픽, 인바운드에 대한 트래픽도 있을 거고 우리 사용자들이 인터넷으로 나가는 트래픽에 대한 가시성도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인바운드든 아웃바운드든 어떤 암호화된 트래픽에 대해서 저희 기가몬 장비가 복호화를 한 후에 해당 복호화된 트래픽에 대해서 각각의 보안 장비에게 전송을 해주는 형태로 사용하고 계신 고객도 있고요. 가상화, 클라우드, 일단 가상화죠. 그러니까 가상화에서 제일 문제는 이스트 웨스트 트래픽입니다. 그 VM 간의 어떤 트래픽이죠. 물론 그 옆에 보안 툴을 어나더 VM의 형태로 설치를 하셔서 그 VM들의 트래픽을 모니터링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걸 별로 안 좋아하세요, 고객분들이. 왜냐면은 하이퍼바이저에 리소스를 써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이퍼바이저 오버헤드를 주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방법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내가 모니터링하고자 하는 그 VM에 에이전트를 설치하는 방법도 있고요. 네. 그게 아닌 또 다른 방법은 이제 오픈 이제 버추얼 스위치라고 해서 그 스위치에 에이전트를 설치하는 이런 형태의 방법도 지원하고 있고요.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AWS에서 이제 VPC 미러링이라고 해서 그쪽에서 이제 어떤 미러링 해준 트래픽을 받아서 네네. 이것들을 이제 뭐 온프렘이나 이런 클라우드 내 보안 장비에게 전달해주는 이런 방법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 클라우드에서 이제 그 VPC 미러링 해주는 방법이 있고, 또 네네. 에이전트를 씹는 방법이 있잖아요. 네네. 그 두 가지 방법의 뭐랄까, 장단점은 뭘까요? 일단은 AWS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AWS에서는 VPC 미러링이라고 해서 AWS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네네. 그 트래픽을 받는 방법이 있는데요. 일단 좋긴 한데 일단 서비스이기 때문에 비용이 나가게 되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 VPC 미러링은 모든 그 AWS 에이전트 인스턴스에서 다 적용이 가능한 게 아니고요. 니트로 시스템이라고 해서 가장 최신의 인스턴스를 사용하는 그쪽에서만 좀 적용이 가능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제한적이네요. 네. 그래서 에이전트를 설치하는 방식은 기존의 클라우드를 사용하셨던 고객분들은 그런 최신의 인스턴스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아마 이제 저희 에이전트를 설치해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 근데 이게 이제 클라우드에서 에이전트를 심었어요. 근데 분석을 이제 클라우드에서 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원래 우리 회사 보통 하이브리드 많이 쓰니까, 네네. 우리 회사의 데이터 센터 얘를 갖고 와서 네. 분석하고자 하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이제
클라우드에서 이제 이 아웃바운드 나갈 때 또 비용을 많이 차지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 일장일단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도. 네. 그러니까 방금 피디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트워크 비용이 발생합니다. 클라우드에서 그렇죠. 아웃바운드로 나가는 네네. 트래픽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럼 클라우드 내다가 보안 툴을 설치를 하겠다 그러면 신규 보안 툴에 대한 구매 비용의 그렇죠. 비용이 발생할 거고 아마 그거에 대한 관리 문제도 있을 겁니다. 음. 근데 비록 아웃바운드 트래픽의 비용이 발생하지만 우리 온프레미에 있는 어떤 보안 장비를 활용을 하겠다 그러면은 기존 보안 장비를 그대로 쓰시는 거니까요. 네네. 추가 비용은 없을 거고요. 또 이미 사용하고 계신 툴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익숙하고 어떤 별도의 어떤 그 후자를 선호하겠네요. 근데 아웃바운드 트래픽을 최소화시키려고 하겠네. 그렇죠. 뭔가. 그래서 그랬을 때 만약에 아웃바운드 트래픽을 최소화하고 싶다 그러면 저희 기감원 장비에서 네. 필터링을 통해서 필요한 트래픽만 전송해 줄 수도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어떤 스플렁크라든가 큐레이더 같은 장비, 어떤 심 장비에게 로 패킷이 아닌 어떤 메타데이터를 전송하는 건데요. 저희 기감원 장비에서 한 3,000개 정도의 어플리케이션을 자동으로 인식을 합니다. DPI를 통해서. 네. 그리고 3,000개 어플리케이션 프로토콜에 대해서 약 5,000개 정도의 메타데이터 속성 값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실제 로 패킷이 아니더라도 어떤 플로우 정보만을 보고 이게 DNS에 관련된 경우 DNS의 어떤 리스판스에 관련된 코드들, OP 코드 혹은 뭐 HTTP인 경우는 서버의 응답 코드 혹은 URL 정보 이런 것들을 로 패킷을 저장하지 않고 플로우 정보만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거고 결국엔 그 로 패킷이 없는 상황에서 내 외부 트래픽에 대한 통찰력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로 패킷만 주면 이제 이것이 어디에 왜 이것이 발생했고 어디에 연결되고 이런 것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 네네. 근데 메타데이터를 주니까 네, 뭔가 컨텍스트가 다 알게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아마 마지막 고객 사례가 될 것 같은데요. 서비스 체인이라고 그래서요. 제가 아까 와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와프는 80 트래픽만 관심이 있는데 80 트래픽만 이렇게 전송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다. 그런 걸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이제 이 그림을 보시면 정상적인 트래픽의 경우 아마 초록색 화살표를 따라 들어오고 나가는 형태로 될 겁니다. 근데 보시면 443 트래픽이 있고 80 트래픽이 있고 FTP 트래픽이 있는데요. 각각의 트래픽에 대해서 나는 요 보안 장비만을 거치게 하겠다는 형태로 제가 원하는 형태로 네네네. 서비스에 체이닝을 할 수 있다라는 그 내용이고요. 설정도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캔버스라고 부르는데 그 캔버스에다가 원하는 보안 장비를 끌어다 놓고 원하는 룰을 거기다 설정을 하게 되면 네. 바로 저런 형태로 다른 서비스별로 어플리케이션별로 다른 보안 장비들을 거치게 하는 경로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어차피 모든 트래픽이 이제 기감원 장비를 거쳐서 갈 거니까, 그죠? 네네. 기감원 장비 다 연결돼 있으니까, 보안 장비. 네네. 네. 제가 저희 그 트래픽을 최적화하는 기술들을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이제 트래픽을 절감하는 기술 중에 플로우 매핑이라든가 중복 제거라든가 어떤 플로우 정보를 보내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정말로 얼만큼 주느냐 이걸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가 얻는 베네핏이 뭐냐 이런 것들에 대한 툴을 저희가 온라인상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기감원 홈페이지에 가보시면은 필요한 정보들이 몇 가지 있으세요. 현재 뭐 툴의 뭐 사용량이 얼마나 되고 툴의 용량이 어느 정도 찼을 때 신규로 툴을 구매하실 거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 정보가 있고 거기에서 이제 실제로 저희 장비를 통해서 절감된 트래픽의 양을 기입을 하게 되시면은 3년 동안의 어떤 총 소요 비용이라든가 저희가 얼마나 빨리 그 ROI를 드릴 수 있는지 그런 내용들에 대한 내용을 온라인으로 확인하실 네. 수 있는 그 내용입니다. 사실 담당자 입장에서는 네. 오늘 설명하신 이런 것들은 뭐 인라인, 이런 것들을 위에 경영진한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비용 절감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유연하게 우리가 서비스 대처할 수 있고 네, 비용 절감 시킬 수 있다. 네, 보안 장비도 더 이렇게 성능 최다시킬 수 있고 네, 그런 것을 이제 뭔가 숫자를 갖고 이제 위에다가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때 이것이 굉장히 유용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보통 그렇게 하죠, 일반적으로.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높으신 분들께서는 네네. 이렇게 C레벨께서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음. 뭐가 뭐가 좋아지는데 뭐 이런 그렇죠. 얘기들 많이 하시죠. 그럼 뭐 가시성이 좋아지고요. 뭐 인프라 유연 그것도 좋지만 네. 그래서 이제 비용 절감이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근데 확실하게 와닿는 이게 방법 중에 진짜로 하나겠죠. 비용 절감 시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죠? 네, 그럼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럼 이것이 실제로 이제 회사에서 이거를 아까 뭐 POC라든지 해보려면요. 네, 이게 기존에 다 네트워크 장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트워크 구조가 있을 거고. 네, 네, 거기에 얘는 이제 중간에 딱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네,
그 구조를 엄청 바꾸지 않아도 되는 거죠? 쉽게 될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보통 얼마나 걸리나? 이런 걸 한번 시청자분들께서 네. 한번 테스트 한번 해봐야겠다 하면 POC 할 때요? 네네네, 얼마나 걸리는 거지? POC 기간은 굉장히 고객분들의 그 목적에 따라 굉장히 다르긴 합니다. 네, 그렇겠죠. 그래서 뭐 간단한 내용을 보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뭐 한 일주일 아니면 끝나는 경우도 있고요. 아, 셋업도 이제 금방 네. 셋업됩니까? 네, 셋업은 그러니까 처음에 셋업할 때가 문제인 거죠. 사실은 네. 네트워크에 단절이 있어야 되니까 네, 저희가 중간에 네. 들어가야 되니까. IC. 네. 아, 그렇네. 근데 일단 그렇게 설치되고 나면은 뭐 바이패스 기능이라든가 심지어 저희 장비가 꺼져도 통신이 되는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 이후에는 크다란 문제는 없고요. 네. 그래서 일주일에서 뭐 길게 하시는 고객은 한 달 이상 하시는 고객도 있으세요. 네. 좀 꼼꼼하게 이것저것 많이 체크를 하시는 고객분들은 그렇게 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처음에 말씀하시는데 처음에 이제 장비를 이게 처음 붙일 때 꺼야 될 것 같은데. 네네. 그럴 때 어떻게 업무에 대한 중단을 최소화시키면서 할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거는 고객분들께서 이제 메인터넌스 윈도우를 일단 잡으시고 그 네. 장비를 설치하시는 게 일단 제일 안정적일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모든 보안 장비를 거기에다 연결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프로덕션 환경에서 그건 굉장히 그렇겠네요.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네. 몇 개의 어떤 그 보안 장비들 어떤 수탁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네. 이런 것들에 대한 트래픽 이런 것들을 넘겨서 테스트하시는 경우도 많으시고요. 아니면 별도의 랩을 만들어서 거기서 테스트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이제 네. 결론인 것 같네요. 네. 네. 피디님하고 얘기하니까 너무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저희는 이제 전례 없는 변화의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사실 직장인들의 근무 환경은 재택근무로 바뀌었고 학생들의 수업 환경은 온라인 비대면으로 바뀌었습니다. 트래픽이 늘어났고 IT 인프라에 대한 복잡성이 증가했습니다. 트래픽이 증가했다라는 것은 그 트래픽을 봐야 되는 보안 장비의 수가 늘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인프라의 복잡성이 증가했다라는 것은 그 어떤 때보다 IT 인프라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한 때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기가몬과 상의해 주십시오. 기가몬이 여러분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감사합니다. Q&A 시간 들어가겠습니다. 자, 상무님 답변 주시면서 좋은 질문 하신 분 두 네, 분 네. 이름을 좀 기억해 주셔야겠죠? 네. 제가 아까 네. 그 안랩에서 그 세션 발표를 하실 때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셨는데 네. 안랩 솔루션하고 기가몬 솔루션하고 이렇게 같이 합쳐서 맞아요. 그런 질문 있었어. 예. 네, 그게 그렇죠. 뭐가 있나요? 이런 걸 좀 네. 질문을 본 것 같아서 그거 먼저 한번 제가 맞아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일단 네. 먼저. 안랩 장비는 기가몬에서 봤을 때 디도스 장비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디도스 장비에 어떤 성능이 부족함 생긴 부분이 있었을 때 네. 안랩 장비를 더 추가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네. 추가된 디도스 장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로드 밸런싱을 해서 로드를 분산해 줄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있고요. 또 이런 고객 사례도 있습니다. 실제로 디도스 장비에서 어떤 특정 서버 IP 대역이 공격이 하는 게 감지가 되면요. 네. 그 디도스 장비에서 API 콜을 통해서 저희 장비한테 명령을 내립니다. 그 특정 IP 대역의 트래픽을 샌드박스나 뭐 사이버 대피소 쪽으로 우회해라. 이런 형태로 좀 같이 연동을 해서 사용하는 형태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아까 유정근 님이 질문하신 거네요. 네, 유정근 해놓고. 그 다음에 김명환님, 전통적인 네트워크 구성도에서 기가몬 플랫폼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저희는 이제 마켓에서는 저희 같은 일을 하는 제품을 이제 네트워크 패킷 브로커, 네, MPB라고 그러죠. 네네. 근데 이제 브로커라는 단어의 이미지가 유황수화별로 그래서 안 좋아서. 그래서 저희는 이제 네? 시큐리티 딜리버리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그 네. 말은 시큐리티 보안 장비에게 딜리버리 필요한 트래픽만 전달하는 오케이. 플랫폼 이렇게 네, 이해를 네.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구간에 배치해야 될까요? 아까 그 인프라 그 운영을 최적화하는 고객 사례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외부 연결을 위한 라우터, 그 다음에 백본 그 연결을 위한 스위치 그 사이에 여러 개의 보안 장비들이 있다면 네네. 일단 거기에 두시는 거를 저희가 얘기를 해드리고 있고요.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DMZ 구간이라든가 다른 별도의 구간이 필요하다면은 물리적인 탭이라든가 스팸 기능을 통해서 트래픽을 뽑아오는 형태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 지금 설문조사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설문에 추가적인 지원 사항이나 요청 이런 것들은 설문에 여러분들 편하게 써주시면 보다 더 좋은 방송 만드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분께서 또 기가몬 플랫폼과 기존의 네트워크 장비들과 차이점은 무엇인지. 일부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위치에서 어떤 스팸 기능을 제공한다거나 스위치에서도 어떤 스위치는 그 일부 기능이 패킷 브로커가 제공하는 기능들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는 전문적인 패킷 브로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스위치나 이런 부분에서 제공되는 거는 스위치의 본연의 짭은 스위칭입니다. 네네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좀 패킷 레이어에서 놀겠구만, 일반적으로. 네, 그렇죠. 그거는. 일단 네. 그 부분이 좀 가장 큰 차이고요. 네. 부가적인 기능이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좀 차별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좀 알겠습니다. 말씀드릴 여러분 지금 개별 질문에 대해서 또 기가먼 코리아에서도 답글을 남겨주셨으니까 개별적인 답글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유원님, 구간 암호화의 경우 서버 투 서버, 서버 투 클라이언트가 있을 텐데 네트워크 연결 시 서버 구간만 얘기하는 것일까요? 저 부분은 저희 직원이 뭐 네네. 답을 남긴 것 같네요. 네. 네. 모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네네. 네네. 그 이민수님, 메타데이터를 생성해서 심 및 분석 툴로 제공하는 최상의 방법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서비스 체이닝에서 유연한 인라인 설정을 하는 효율적인 방법에 대해서 문의드리는데요. 일단 메타데이터 부분만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네. 심을 예를 들어서 뭐 스플렁크의 심을 사용하고 계신 경우에 저희 장비에서 해당 데이터를 IP픽스나 혹은 CF의 형태로 전달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의 트래픽을 원하시는지를 얘기를 해주시면 그거에 맞게 전달을 해드릴 수 있고, 네. 기본적으로 IP픽스에서 제공하는 필드가 아닌 어떤 확장된 필드에 대해서 보고 싶다 그러면은 그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가 전달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데이터 부분은 그렇게 좀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서비스 체이닝 쪽 부분에서는 저거는 굉장히 다양해요. 어떤 정답이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고객이 일단 보안 장비가 뭐가 있는지가 확인이 돼야겠죠. 그래서 IPS, WAF, DLP 혹은 뭐 방금 안랩에서 말씀하신 디도스라든가 여러 가지 보안 장비들이 있을 때 우리가 인바운드 트래픽 그리고 나가는 트래픽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폴리시를 잡을 거냐. 그래서 어떤 트래픽을 어디에게 주고 그냥 간단한 예로 트래픽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트래픽 중에는 온라인 화상회의 트래픽도 있을 거고, 뭐 넷플릭스 트래픽도 있을 거고, 백업 트래픽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이런 유튜브 트래픽이나 넷플릭스 트래픽 같은 트래픽을 와프한테 줄 일이가 있을까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서비스 체인을 폴리시를 잡아야겠죠. 이런 트래픽은 배제, 뭐 이런 식으로요. 예. 그렇게 설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종호님, 기가몬 네트워크 보안 제품을 기가몬이 뭐 보안 제품까지 하는 건 아닌 거죠, 그죠? 네. 네네네. 네. 그러니까 보안 장비하고 정합성 뭐 호환성 같은 것은 다 되는 건가요? 어떤 장비든지? 그럼요. 네. 그 부분은 전혀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 게 저희가 본사 차원에서 글로벌로 테크니컬 얼라이언스를 맺고 있는 많은 보안 그 벤더들도 있고요. 국내의 경우도 사실 굉장히 많은 레퍼런스를 통해서 사실 어떤 호환의 문제가 잠깐 있는 경우도 있어요. 네. 아예 없다 그러면은 말이 안 되겠죠. 뭐 VLAN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슈도 있었습니다만은 이미 한국 시장에 진출한 지 저희가 5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노하우가 쌓였고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는 다 거의 해결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문중님께서요. 네 번째 고객 사례에서 가상화 및 클라우드 트래픽 가시성 얘기하셨는데 호스트 관련 VM 트래픽에 사각지대를 개선하는 최상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VM 트래픽의 사각지대를 개선하는 최상의 방법. 예. 아까 그 슬라이드 발표 때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일단은 기본적인 폴리시는 고객 쪽에서 일단 잡는 게 맞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이퍼바이저 그리고 그 VM 안에 우리가 여러 개의 VM이 있는데 그들 간의 트래픽을 보기 위해 어나더 VM의 형태로 보안 툴을 거기다 설치를 할 것이냐, 아니면 그 트래픽을 밖으로 뽑아서 가상화 또 다른 가상화된 어떤 하이퍼바이저에게 전송을 할 거냐, 아니면 온프레미스 쪽으로 전달할 거냐, 이런 거에 따라 저희가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각각에 대해서 솔루션은 저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이효숙님, 저희 백본 구간에 기가몬 제품이 있고 보안 장비로 순차적으로 전송해주는 구성이 있는데요. IP 차단을 기가몬에서 하려고 하니까 라우터처럼 오브젝트 개수에 제약이 있어서 사용을 못하고 있는데요. 최상단 백본에 기가몬이 있어서 방화벽 차단 이전에 기가몬에서 일일 수천 개의 공격자 IP를 차단시키고 싶은데 뭐 이런 것이 뭐 가능한지. 가능은 한데요. 저는 이 방법을 별로 권고해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저희 장비가 보안 장비는 아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보안 장비가 더 일을 잘할 수 있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보조해주는 역할이지 저희 장비가 보안 장비의 역할을 하라고 그러면 그 부분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권고하지는 않습니다. 네네. 자, 그다음에 이원준님께서 기가문에 연결된 솔루션별로 복화를 개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요? 예를 들어서 QoS 쪽으로는 복화된 트래픽을 큐레이다 쪽으로는 복화된 트래픽을 전달 가능한지요? 아, 예, 가능합니다. 네. 네. 자, 김명환님께서는 회사의 모든 네트워크 트래픽이 기가몬 플랫폼으로 연결된다면 트래픽 과부하 발생 또는 장애 시 운영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을까요? 트래픽 과부하 발생. 그러니까 기가몬으로 모든 트래픽이 네네. 항상 있으니까 가끔 트래픽 과부하 발생할 때 기가몬으로 몰리는 트래픽이 아니면 기가몬이 장애가 난다면 뭐 이런 질문인 것 같은데. 일단 트래픽 과부하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런 것들을 제가 그래서 하는 일이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컨설팅을 하고 고객분들 만나서 디자인을 하고 트래픽의 양을 예측을 하고 그랬을 때 사이징 장비는 이 정도 규모가 돼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저희 장비별로도 어떤 백플레인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용량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일단 트래픽 과부하로 있을 때 어떤 그런 부분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장애는 모든 장비가 다 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가 BPS라든가 이런 마줄들을 내장하고 있어서 고객 이 부분도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좀 다를 것 같아요. 고객의 넘버원 프라이어티가 우리는 업타임이다 네트워크 아니면 우리는 시큐리티 인스펙션이다 이거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요. 고객의 넘버원 프라이어티가 업타임이다 그러면은 저희 장비가 장애가 났을 때 바이패스를 함으로써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고요. 우리는 시큐리티 인스펙션이 더 중요하다. 보안에 홀이 생기면 안 된다. 그런 경우에는 장비를 이중화를 해야겠죠. 그래서 한 장비가 폴트가 났을 때 옆에 있는 장비로 페일오버가 될 수 있는 형태로 운영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김명희께서 오늘 금융반인데 이 기가문은 국내 금융사 고객 사례 같은 건 없는 건지? 고객 많이 있죠. 많이 있어요. 근데 오케이. 뭐 제가 이제 공식적인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고객의 승인을 받고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오케이. 실제로 뭐 그런 사례에 대해서 많이 있군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런 사례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직접 만나가지고 댓글을 남겨주시면 네네네. 직접 찾아뵙고 말씀드리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질문하신 분 중에 두 분 이름 불러주시겠으면 좋은 질문이죠? 네. 잠시만요. 일단 지나간 것 같은데요. 아까 이민수님 아까 심 얘기하셨던 이민수님. 이민수님. 네. 그분 하나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저기 문주웅님. 네, 문주웅님. 네. 자, 이민수, 문주웅 요 두 분은요. 저희 스태프 이메일 주소로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내시면 저희가 교촌 치킨 감자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설문 지금 하고 있으니까 설문 마저 해주시면 뭐 요청사항 같은 설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상무님 이제 시간 금방 갔죠? 네, 너무 빨리 갔는데. 어떠세요 해보니까? 사실 코로나 때문에 예전에는 오프라인 세미나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저도 작년부터 온라인 세미나를 몇 번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할 때마다 떨리네요. 자, 오늘 이제 컨설팅 맡고 계시니까 좀 시청자분 중에서 관심 있는 분들한테 뭐 이렇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네, 기가몬 제품에 대해서 뭐 시간 제약 때문에 뭐 많은 부분들을 말씀드리지 못했지만은 어떤 현재 이 웨비나를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의 IT 인프라에서 어떤 가시성의 이슈, 성능의 이슈, 비용 정을감의 이슈, 뭐 유연성의 이슈, 인프라 관리의 어떤 효율성에 대한 문제 이런 이슈가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신 경우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직접 찾아뵙고 보다 자세한 솔루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가몬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네트워크가 심플해. 그래서 유틸 장비 하나밖에 없어. 이거 필요 없는 거죠. 그죠? 예를 들면. 근데 보안 장비 되게 많고 다른 장비도 되게 많아. 네트워크 복잡하고. 그럴 때 이게 굉장히 효과를 발휘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오케이. 자, 오늘 여기서 방송에서 마치겠고요. 여러분들 남은 오후 잘 보내시고요. 앞으로 이제 토크IT 다양한 방송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미리미리 사연 등록하시면 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IT 전문 방송 토크IT에서 테크 분야별로 짧고 진한 시리즈 영상들을 편하게 골라서 보실 수 있습니다.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한글로 토크IT 치시거나 토크IT.tv 사이트로 오시면 됩니다.